우리 사회는 일반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악마 같은 강력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에 강력범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먼저 피의자 신상 공개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이 확정되면 신상을 공개하는 반면 우리가 흔히 강력범죄라고 하는 살인과 상해, 폭행, 강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이 확정되어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의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총 7명이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과해야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공개가 된다. 그렇다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의 기준은 무엇일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 등이 해당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나뉜다는 것이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강력범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4%가 찬성으로 답하였다. 찬성 측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력범의 초상권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지만 그러한 기본권도 다른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것이 맞고 범죄자의 기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또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것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영화 나를 기억해 의 피해자는 자살 시도까지 하며 괴로워하지만 강력범죄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는 물론 처벌 수위까지 약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대 측 입장은 현대판 연좌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력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고 그러한 가족을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영화 영도를 통해 연쇄 살인마의 자식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눈을 스스로 이겨보려 했지만 이길 수 없었던 영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판 연좌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려주는 영화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 이득의 미미함이다. 국민들이 속 시원한 신상 공개를 원하지만 신상 공개를 통해 얻은 이득은 거의 없다.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동종 범죄를 크게 줄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9년간 성범죄자 재등록 현황을 봤을 때 연도가 계속될수록 재등록 수는 증가하고 있었고 3년 내 재범률이 62%나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범죄자 알림이 등의 조치를 취해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경우 그 이후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해자 이춘재 대신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있다. 윤성여 씨는 인기 예능 아이콘택트에 출연해 출소 후 심정을 밝혔다. 사회 적응이 너무 어려워 집안에서 2달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무죄가 판결됐음에도 계속되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나라들은 범죄자 신상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먼저 일본은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알 권리를 중요시하고 강력범죄는 신상 공개와 신문사에서도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상습범이나 총기 난사범처럼 강력범죄자는 더 훼손될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독일 또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언론이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은 판결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1심 판결 때까지는 실명 보도를 금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범죄자 신상 공개라는 주제에 대한 논쟁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논쟁이 치열하고 또 지금 형성된 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분노한 누리꾼들이 싸이월드 등을 이용해 피의자들의 신상을 찾아 인터넷에 피의자의 신상과 사진들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말 그대로 피의자였다. 그들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모르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들 중 진짜 범죄자도 있었지만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의 신상과 사진도 공개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법이 생겼다. 하지만 5년 뒤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상 공개 찬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공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 피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의견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밀양 성폭행 사건 때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피해받은 사건과 극악무도한 강호순 사건을 다 거치고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경찰 내부 인원이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보통 외부위원은 의사, 종교인, 교수,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직관에 의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 뒤 등산하던 주부를 흉기로 살해한 김학봉도 정신적 질환이 있었지만 김학봉은 신상공개가 되었다. 이 두 사건은 살인과 정신질환이라는 두 개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지만 신상공개 여부는 엇갈렸다. 최근 이슈인 엠번방 사건도 마찬가지다. 누군 공개하고 누군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면 물론 치열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극악무도해지고 국민들 간 신상공개에 관한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 어떠한 측면도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모두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악마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악마의 진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가?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